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을 당시 개폐막식 대행사로 이노션을 선정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노션은 나 대표의 딸 김모 씨의 성신여대 입학에서 면접위원장을 맡았던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6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 국회의원으론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3년 만입니다. 대전의 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던 중 일어난 걸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연구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주장해온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홍콩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이 실탄 사격으로 진압하고 있고 시위대 측은 불화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공개 청문회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 수년이 된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기구 천장 곳곳이 다 찢겨나가 버렸습니다. 여러 이유로 방치된 채 녹슬어가고 있는 놀이공원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지 201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대상인 한국당 국회의원 60명 중에선 처음입니다.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간 지 6시간째이고 지금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찰에 나와서 검찰청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당 변호인단이나 별도의 반박 자료를 가지고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 활동의 대표자인 만큼 고발된 혐의를 모두 조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취재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세이버 의원 감금하기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오늘 진술 없던 행사할 테니까. 예. 현재 검찰의 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영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또 최이배 의원의 감금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을 조사할 때도 검찰은 국회 CCTV 등을 분단위로 쪼개서 장면을 하나씩 넘기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혐의를 가려낼 전망입니다. 예. 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겠죠? 예,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취지로 이를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은 당시의 행동이 평화적인 연좌 농성이었고 또 여권의 무리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점거 농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관측대로 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달 초에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충돌의 시작점인 사보임에 대한 수사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법 사보임 규정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이 규정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의 수사 결과와 함께 종합해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으로 이제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원내대표만 대표로 조사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석하시긴 하시나요? 그 부분 역시도 나경원 대표께서 아마 조사 출석하신 후에 직접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검찰 조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검찰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에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라며 국회 입법 갈등에 검찰이 더 개입할 여지를 주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은 어차피 국회 방송에서 가져간 영상으로 판단할 거라면서 의원들의 진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회의방해 등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가 당과 상의하라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선 의원 측도 검찰이 당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상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석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의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 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의 개폐막식 대행사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이란 광고 대행사가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사는 개폐막식의 연출과 구성 등을 담당합니다. 그해 11월 이노션은 스페셜 올림픽 문화행사 대행까지 맡게 됩니다. 이노션은 이미 2011년 6월부터 스페셜 올림픽의 홍보 마케팅 대행사를 맡고 있었던 상황. 당시 조직위 내부에선 이미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던 이노션이 다른 행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노션이 안 됐으면 참 좋았겠다. 하도 많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노션은 경쟁 입찰을 통해 개폐막식 대행에 이어 문화행사도 따냈습니다. 또 다른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이노션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조직위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자료를 경쟁사 모르게 이노션 측에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실적이 적었던 이노션은 경쟁 업체에 비해 입찰 가격도 높았지만 1.2배 차이로 선정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도 그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 안 했다? 당연히 아니고. 이노션 측은 공정하게 입찰을 따냈다는 입장. 2위랑 업체가 0.09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정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노션은 대행사로 선정된 직후 이병우 당시 성신여대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습니다.
난 내용을 잘 모르고요. 네. 나는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정확하게.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이노션이 추천한 이병우 교수는 나 대표의 딸 김모 씨의 대학 면접에서도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 씨의 입학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노션에 의해 스페셜 올림픽 감독으로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노션의 총괄 책임자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에서 나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나경원 대표의 딸 김모 씨가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건 지난 2011년 10월. 면접위원장은 김 씨가 지원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의 이병우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면접 당시 김 씨에게 예정에 없던 반주 연주를 허락했습니다.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느라 20여 분 동안 면접 시험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신여대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 당시 이 교수는 김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김 씨는 이듬해 3월 입학했습니다. 이 교수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건 석 달 뒤인 2012년 6월.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당시 조직위는 개폐회식 대행사 입찰 공고에 대행사가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예술감독을 선정하라고 써놨습니다.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이노션이 유일하게 이병우 전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됐을 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왜 총감독인가 당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총감독 선정은 아마 상징성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 전 교수는 추천 과정을 전혀 몰랐고 이노션과도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알게 됐지 그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하게 돼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한 거죠. 당시 이노션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총괄한 책임자는 이모 전무. 2007년 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선대위 홍보기획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나 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나 원내대표 측은 최근 의혹이 제기되자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직위 사무총장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1km가량 떨어진 한 빌딩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곳에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난 건 지난 8월 초 저녁. 나 이거 내gem을 내 혼자 만난 게 아니고 네. 그 누구야 지금 보좌관도 있었고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노션의 부정입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당시 조직위원장이던 나 대표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있던 임모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이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거 한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위원장도 계신 데서 내가 아이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저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장 잘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책임지고. 임 사무총장은 대행사 선정은 절차에 맞게 진행됐지만 문제가 있다 해도 나 대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때 대외적인 책임을 총괄하셨고 행정적인 처리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최종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죠. 책임진다고 그러죠. 나 대표는 조직위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대책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논의를 해요? 우리는 가끔 만나요. 무슨 논의를 합니까? 무슨 대책을 논의합니까? 우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체부는 이번 주부터 2013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역사의 산 증인 이용수입니다. 한 모르는 아이들을 가지다가 못쓰게 맹글어 놨으면 반성을 해야 되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30년이 되었다. 이번이 저질른 일을 반성을 해야 되지.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니까. 일부는 당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소송을 낸 지 3년 만인데 일본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당당하면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정에 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라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낸 지 3년 만입니다. 오후 5시 27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할머니 등 원고들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90대의 할머니들과 대리인들이 출석했다고 답합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측인 일본 정부의 출석도 묻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대리인도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 측은 75년 전 성노예 생활로 침해당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재판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죄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참석한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죽길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소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에 먼저 제기된 소송 역시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에 열립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저 나이 92입니다만은 별로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끝까지 일본한테 사죄 배상 받겠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임 1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내라.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다음은 미 합참의장, 그다음은 미 국방장관 이렇게 계급을 높여가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 뒤면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 겁니다. 메시지의 상대가 누구인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맥락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한국이 지불하는 돈이 한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방위비의 혜택이 한국에 돌아간다는 논리로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정당화한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연달아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또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측의 압박이 거셀 걸로 예상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JTBC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또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이 많은데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죠. 청와대 취재 기자를 잠깐만 연결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만 잠깐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취재 결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그러니까 모레 오후 이곳 청와대에 방문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모두 인사말에서는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겠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비공개 접견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대화들이 오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원의 500%가 넘는 액수인데요. 전년도 대비 8% 인상했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접견에서는 이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도 임박해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미국은 이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측 입장 역시 확고한데요. 일본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종료를 철회하기는 어렵고 특히 안보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산하에는 관련 부처들이 다 모인 TF팀도 출범시켰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본 측이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꼽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피해자인 원고 측과 일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TF팀이 꾸려져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관계자들이 피해자 측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상을 위한 재단 설립이나 화해치유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앞서 피해자 원고단이 국내에 있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법원에 신청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산 매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한일 관계는 한 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도 청와대와 TF 측에 강제 조치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를 더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다시 추천된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논란도 있었는데 5.18 단체들은 일단 수용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진상조사위원 추천 공방만 벌이다가 20개월 동안 시간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선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교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등을 과장 보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이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격 조건인 경력 5년 이상에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이번에 이 씨를 다시 추천하면서 과거에 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 등을 경력으로 추가했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월 단체에선 우려가 있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새로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받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은 육사 출신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 범죄 분야에서 30여 년 근무했습니다.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을 임명하면 법 통과 후 20개월 만에 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연구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사일 추진체에 액체 연료가 잘 들어가는지 실험을 하던 중에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4시 15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선임 연구원 30살 A씨가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2층 규모의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났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미사일 추진제로 연료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진 A씨는 1층에서 직접 연료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2층 계측실에 있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연료는 공업용 연료로 쓰이는 탄화수소 계통의 연료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연소 실험은 아니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신호를 준 적도 없고요. 단순히 유량 계측만 하는 시험이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연료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챔버 내 압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경찰은 이들이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30%, 2,500만 명을 희생시켜서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이죠. 살갗이 검게 변한 채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흑사병으로 불리는데요. 중국에서 이 흑사병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흑사병 환자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2명입니다. 지난 3일 베이징 병원으로 이송됐고 어제 흑사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은 현재 폐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열흘간 환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는 낮다고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측과 협조해 검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흑사병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전 세계에서 3,200여 명이 흑사병에 걸려 5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흑사병은 지벼룩에 의해 전파되지만 환자의 기침이나 배설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구토 증상과 함께 살이 썩어 검게 됩니다. 잠복기는 하루에서 7일로 일찍 발견되면 항생제를 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해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매맞는 구급대원의 실태를 저희가 작년에 심층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조보경 기자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 너 빨리 안 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소방본부 안에 119 광역수사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만 전담합니다. 2인 1조로 출동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보완됐습니다. 구급차는 운전석과 뒷좌석이 벽으로 분리돼 있어 소동이 일어나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 벨을 누르면 운전석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엔 맞아도 참고 넘기는 일이 다반사. 한 대씩 맞거나 이럴 때는 그냥 참고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 절차상 복잡하니까. 소방이 직접 수사하자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폭행과 폭언은 여전합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인원입니다. 서울 전체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은 7명뿐. 또 욕설만 퍼붓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유형적 행사가 있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한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모욕죄, 기타 재물손괴나 여러 가지 범죄랑 경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소방기본법 등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에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 씨가 법원을 찾았습니다. 한 손에는 재심 청구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 지방법원입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변호인단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는 이춘재의 자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법정이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들도 그리고 검사도 이 사건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곳곳에 불법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영장도 없이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등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전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국가수 그리고 당시의 언론에 이르기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윤 씨 측의 재심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워낙 어려워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는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였고 이들을 기다린 건 강압 수사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약촌 오거리 사건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판결문입니다. 원심 파기, 살인 무죄, 살인범 누명을 벗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16살에 옥살이를 시작한 최모 씨는 30대 중반에야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북 완주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사건도 대표적인 재심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몰린 3인조 중 한 명인 최대열 씨는 70대 할머니를 살해했다며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가까운 게 의심한 거지. 전과가 있은 게 니네들만 의심하게 됐지. 최 씨는 지난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의 최 씨는 10대 아르바이트생, 나라수퍼 사건 3명은 가난한 무직자였습니다. 깜깜한 데서 무릎 꿇고 의자에다 무릎 꿇고 발바닥 경찰봉으로 때리고 엄청 부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당시 사건 현장 검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너는 왜 안 앉아? 앉아, 시켜 빨리. 앉아. 화성 사건 윤모 씨가 30년 전 당했다고 주장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진범이 나타났지만 사법당국은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재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10수년의 시간은 돌려줄 길이 없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홍콩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매일 밤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들의 실탄 사격 진압에 맞서서 시위대는 불화살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격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학 캠퍼스가 전쟁터 같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홍콩 정부는 내일 하루 홍콩 내 모든 공립학교에 대해서 임시 휴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황예린 기자가 홍콩으로 급히 가 있습니다. 2부에서 현장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홍콩 경찰의 진압이 여전히 무디다고 보는지 참견을 계속하고 있죠. 치안 담당 기관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럴 때 쓰지 않으면 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실탄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군 투입 가능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중국 중앙정법위원회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창안젠에 올라온 글입니다. 폭도들이 경찰을 습격해 총을 빼앗으려 했는데 이럴 때 총을 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돼 있습니다. 중국의 사법과 치안 분야를 총괄하는 당 소속기관에서 중국 경찰의 적극적인 실탄 발사를 권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감한 발포는 범죄를 단속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을 많이 쏘라는 뜻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홍콩 경찰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재난을 초래하는 폭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선전의 무장 경찰 부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홍콩의 해방군 주둔 부대에서는 더 가깝다고 군 투입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군 투입론을 꺼내든 건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가 공개 청문회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부터는 청문회가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됩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어서 공영방송 PBS에게 프라임타임의 재편성을 요구해달라 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릴 정도로 관심이 큽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impeachment inquiry. 이렇게 시작된 탄핵 조사는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은 녹취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청문회장에 난입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Behind closed doors, literally trying to overturn the results of the 2016 election. 우여곡절 끝에 탄핵 조사가 7주 만에 공개 청문회로 전환됩니다. 증인들의 말 하나 몸짓 하나가 TV로 생중계됩니다. 클린턴 탄핵 청문회 이후 20년, 닉슨의 사임을 부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워터게이트 청문회는 무려 247시간 동안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인 71%가 지켜봤습니다. 특히 밤 8시 녹화 방송이 생업에 바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엔 당시처럼 시청률이 높은 밤 시간대 청문회 편성을 공영방송 PBS에 요구하는 전면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시청자가 아직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PBS는 청문회 생중계는 물론 월드 채널을 통해 프라임타임에 청문회를 재편성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TV 생중계의 파급력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특유의 폭풍 트윗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격돌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20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자 지금은 그럴 뜻이 없다면서도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Well, you know, I never say never to anything. 클린턴 전 장관은 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출마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를 인수할 후보가 나서면서 항공업계는 큰 숙제 하나는 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엔진에서 불이 나고 항법장치 고장에 비상착륙을 하고 금이 간 비행기가 연일 발견되고 이렇게 가슴 졸이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잇따른 사고의 이면에는 너무 웃자라버린 우리 항공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안전감독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부족하다 보니 미국에선 한 사람이 비행기 2대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무려 9배인 18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지긴 애당초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팀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 9곳의 항공기 도입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014년 기준 국내 민간 항공기는 모두 299대,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413대로 114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국적 항공기 대수가 4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라 시장에 들어오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면서입니다. 문제는 안전 인프라가 확충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운항과 정비, 사고 조사까지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항공안전감독관이 대표적입니다. 비행기 114대가 늘 동안 감독관은 18명에서 23명으로 5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감독관이 관리하는 항공기도 1명당 18대로 늘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권고한 기준 1인당 3대의 6배 수준입니다.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감독관 1명이 감독하는 비행기는 2대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시도 허술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와서 체크하는 아이템도 대충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인력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감독관 2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내 항공사 출신인데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많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 뭔가 가지고 항공사 기장 출신을 이렇게 떠올려가는 다 대한항공.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특정 항공사 출신 감독관이 많아 유착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국적기 중에는 비교적 오래된 중고 비행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정비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단 사고만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늦게 뜨는 사례도 급증해서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이 될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늘 3% 급락했습니다. 인수한 뒤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거란 우려가 한몫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87대 중 19대는 운항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경영난에 새 비행기를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항공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국적 항공기 가운데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항공기의 비율은 매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0대 가운데 1대가 이런 오래된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낡을수록 고장은 잦고 정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비 인력은 충분치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비행기 한 대당 30명 정도 두는 반면 저가 항공사 중에는 권고 기준인 12명에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항공기가 지연돼 불편을 겪는 일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체 결함, 정비 결함, 부품 교체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는 1,700건 가까이 됩니다. 4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 숫자를 늘린 만큼 항공당국이 품질이나 안전을 더 엄격히 챙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9개의 항공사에 더해 이달 플라이강원 등 3개 업체가 새로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700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700조 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에 큰 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환경을 망치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하는 등 이른바 나쁜 기업이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배당을 적게 하거나 임원 월급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 횡령, 배임 등 법을 어기는 회사 등 일명 나쁜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특히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회사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낙동강에 모래톱이 생기고 철새들이 무리지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4대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있는 창녕 하만보를 열어서 수위를 낮추자 보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강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지난달부터 보를 열어서 일종의 실험을 한 건데 동시에 4대강 사업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남지대교 부근 낙동강입니다. 은빛 백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1.6km가 넘는 강폭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폭이 넓은 곳도 있습니다. 한 달 전쯤 5m였던 창녕 함안보를 열어 물 높이를 2.2m로 낮추자 물속 모래톱이 드러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래톱 위에 흰뺨 금둥오리와 물닭이 무리지어 쉬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와 원앙도 날아옵니다. 함안보가 생긴 이후 자취를 감췄던 철새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는 물이 이거보다 수위가 더 낮았어요. 백사장하고 강에 진짜 물반, 철새반 이 정도로 새들이 많았어요. 철새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라니와 수달과 같은 야생동물이 다녀간 흔적도 모래톱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수달은 모래에서 목욕을 하거든요. 목욕을 하고 벼슬까지 한 것 같아요. 물고기 뼈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녕 함안보와 연결된 황광과 난강 등 지천에선 솟아난 모래톱 위로 낚시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수문을 열고 가둬뒀던 물이 흐르면서 강은 이렇게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녹조나 큰 비둘기벌레가 나오던 이곳에서 이제는 강바닥 맑은 모래톱이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것도 있지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4대강 공사가 남긴 민낯도 강바닥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낙동강 한가운데에 두꺼운 콘크리트가 깔렸습니다. 바닥 곳곳은 갈라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고무관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땅 밑에 묻힌 연결관은 물이끼가 잔뜩 끼었습니다. 조각난 콘크리트 덩어리가 모래톱 위를 덮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물속에도 콘크리트 잔해물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가 강을 따라
쭉 연결돼 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괴이한 모습입니다. 눈으로 확인된 길이만 100m에 이릅니다. 4대강 사업대 만든 도로로 추정됩니다. 4대강 사업대 여기를 준설을 했던 곳입니다. 트럭이 빠지기 쉬우니까 여기다가 이 콘크리트 공사 진입도를 낸 것 같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폐타이어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도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뒤늦게 수자원 공사 측이 일부를 치웠는데 현재까지 수거된 양이 300톤이 넘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은 모래투비 콘크리트가 4대강 사업 당시 만든 도로인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녕 하만보의 물 높이는 모레부터 다시 5m로 높아집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55세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 기준도 바뀝니다. 시가 9억 원 집까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13억 원 안팎까지 가능해집니다. 전세를 준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꿉니다. 집은 전세를 놓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인 85세 노인이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80만 원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7% 정도 늘어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우선 가입 나이부터 이르면 내년 초에 바뀔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유럽에는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게 앞이나 옥상에서도 음식을 팔기 쉽도록 규제를 확 풉니다.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걱정된다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거리. 식당도 카페도 가게 앞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뒀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이른바 루프탑 가게도 인기입니다. 이런 가게방 영업은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허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확 풀기로 했습니다.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유럽식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음이나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진 곳은 영업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시끄럽고 이제 냄새가 난다는 이제 민원이 많이 빗받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트인 곳에서 뭔가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뭐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이러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다만 규제가 풀린 뒤에도 공공도로까지 차지하는 경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월급 성격의 수당을 매달 3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이 돈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는 겁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은 매달 입법활동비로 313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활동비도 1인당 평균 매달 78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입법활동비 3,763만 원에 특별활동비를 더해 4,7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800만 원, 국회의원 전체로는 54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고 일단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고 사실 국세청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했어야 합니다. 녹색당의 이 같은 지적에 국회 사무처는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법 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경비로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달 거의 같은 금액이 급여 통장에 입금되고 있어 비용보다는 월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TV를 월급이라고 보고 그 월급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입법 특별활동비 항목을 국회의원의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입니다. 오늘 예비 소집을 했습니다.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으로 떠들썩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서 인천과 춘천도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평소에 있잖아. 너희들 실력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좀 해보세요. 화이팅! 못 봤어요. 그거를 하나도 내가 요약할 수 있어요.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사냥 100마리가 국립공원 월악산에서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두대간 전역에서 뛰노는 모습을 곧 볼 수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두 뿔, 회갈색 털에 등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검은 선. 화석으로 확인된 200만 년 전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냥입니다. 산중 바위지대에 주로 사는데 서식지가 줄어들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중부권의 중심 월악산에서는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당시 자연농원이 6마리를 월악산에 방사해 사냥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국립공원공단이 복원 사업에 나서 22마리를 또 방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악산 사냥은 10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100마리는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집단 생존이 가능한 최소 단위입니다. 월악산에 서식하는 사냥이 2016년에는 속리산으로, 2017년에는 소백산으로 이동하는 등 백두대간 사냥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1000마리 정도의 사냥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며칠째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53년 만에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산마르코 대성당 같은 유명 건축물까지 잠기는 물속 도시가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이 장화를 신고 걸어보지만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빗물로 상인은 아예 높은 의자로 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조수 수위가 187cm에 달했습니다. 194cm에 이르렀던 1966년 이후 53년 만입니다. 155cm가 넘으면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 당국은 재난을 선포하며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미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 통행과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됐고 9세기에 세워진 산마르코 대성당에도 물이 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Hard to look fashionable in Venice when you're slopping around in the rain, but like I said, it's still a beautiful experience. 나폴리 등 남부 지역에서도 강한 비바람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 주변은 높은 파도로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직에 오른 한인 여성 미나 장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밝혀왔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된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었다는 것도 조작된 거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나 장 국무부 분쟁 안정화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텍사스 출신 재미동포 2세로
30대 중반 이른 나이에 국제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의 부처장에 지명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MBC가 미나장이 학력과 경력을 모두 속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라 해왔지만 사실은 7주짜리 단기교육만 수료했고 육군대학원도 졸업했다고 했지만 4일짜리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란 겁니다. MBC는 또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무인항공기 전문가라는 이력과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 부차관보가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면서 직접 공개한 타임지도 타임 측에 확인한 결과 가짜였다고 MBC는 밝혔습니다. 앞서 장 부차관보는 국제개발처 부처장에 지명됐다가 8개월 만인 지난 9월 지명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MBC는 이 같은 조치도 미나장의 허위 경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력을 증명할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갑자기 지명이 철회됐다는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교황의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그 영화를 처음 본 관객이 우리 7대 종단 사람들이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서로 종교가 달라서 같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김나한 기자입니다. 아주 어지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재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객석엔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개신교와 천주교까지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영화는 교황의 6년간의 행보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나온 최초의 교황. 시작이 그랬듯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길은 단단한 벽을 깨는 과정이었습니다. Familias a veces vuelan los platos. No voy a hablar de la suegra. 교회 밖에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l mundo de hoy en su mayoría es un mundo sordo. 서로 다른 게 많은 종교. 그래도 영화가 끝난 뒤 바라본 것은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나 또는 교황님의 얼굴을 미소 짓는 모습이 그리고 낮은 곳으로부터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큰 울림이었습니다. 천주교 측의 초청으로 만들어진 7대 종단 시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포용, 화합, 평화였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경기와 강원 등 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 12만 4천 명에게 패딩형 겨울 점퍼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으며 방수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늘 오후 벌금 700만 원을 냈고 검찰은 법무부에 출국 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가수 최종훈 씨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노조는 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5일 우선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날짜는 20일입니다. 노조는 근무 인력과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코레일 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때문에 불안한 곳이지만 일본은 후쿠시마를 도쿄올림픽 곳곳에 상징처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림픽 시상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메달리스트들에게 후쿠시마산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안기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최고의 순간. 시상대 위에 선 선수들은 꽃을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에선 이 꽃다발이 찜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2011년 동일본 지진 피해를 입었던 도호쿠 지역 꽃다발을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의 꽃도라지, 미야기의 해바라기와 장미, 이와테의 용담화가 어우러진 꽃다발입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는 원전 사고 지점에서 100km 근방에 자리 잡아 여전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깃든 지역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은 현장 조사를 할 때마다 들이나 산의 방사능 수치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부흥올림픽이란 이름으로 재난 지역의 복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달 수만큼 5,000개의 꽃다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난 지역에 구호 손길을 보내준 전 세계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프레스센터와 경기장도 일본산 꽃으로 치장하겠다고 해 재해 지역 꽃이 활용될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선수촌의 식자재로 쓰이고 또 후쿠시마 나무가 선수촌과 경기장 건설에 사용돼 걱정을 안겼습니다. 이젠 축하받아야 할 시상식에서조차 후쿠시마산 꽃을 들어야 할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장소인 놀이공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텅 빈 상태로 녹슨 놀이기구에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1차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큰 길가에 있는 놀이공원,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폐장한 놀이공원입니다. 지난 2007년에 개장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녹슬고 바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천장이 찢어져서 하늘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 쓰는 소화기들이랑 깨진 조각들이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시설 대부분이 녹슬었습니다. 관리소 안은 먼지만 쌓였습니다. 안전 현황판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공포가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어둠이 찾아오자 더 음산한 느낌입니다. 바로 옆에 큰 도로를 끼고 있지만 저희가 켜놓은 이 조명을 꺼보면 이렇게나 어둡습니다.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의자와 자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데다가 놀이시설의 문도 이렇게 쉽게 열려서 자칫하다가는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잘못하면 우범 불량 학생들이라도 모여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자가 혼자 다니기는 좀 으슥해요. 혹시라도 이런 데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막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찾는 곳이었지만 4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부지 소유권이 있는 부천시가 다른 사업을 계획했고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더는 계약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업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가 원천적으로 출발 시점이 시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시가 이제 놀이공원을 시민을 위해서 할 테니 참여를 해주시오는 절차로 해서 참여하게 됐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 업무협의조차 한 번 한 일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문 딱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개발하고자 하니 이제 기한 연장을 못 해주겠다. 공문이 통보가 왔어요. 하루아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재산은 언제든지 행정 목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천시는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기 전에 협의가 없었던 건 맞지만 이후에 협의를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공간에 버린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이제 경인랜드 측에서 같이 하는 거로 해가지고. 자욱한 안개 사이를 지나자 공원이 나타납니다. 전라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는 놀이시설입니다. 이곳도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금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지금은 방치된 지 수년째입니다. 버려진 놀이시설들이 잡초에 파묻혀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한때 사용됐던 매표소가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텅 빈 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공원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새 주인 역시 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힘드셔 하셨죠. 지금 사시는 분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망우동에 있는 용마랜드는 지난 2011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사진 찍기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많이 올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0명 정도도. 하지만 멈춘 시설들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추억을 담고 성업했던 놀이공원이 지금은 현장 관리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자 녹슬어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연주환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라고. 예, 영화 기생충의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유학파 미대생으로 위장한 등장인물이 가짜 스펙에 노랫가락을 붙여서 내용을 되새기는 장면이죠. 해외에서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명 이 제시카 송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군요. 배우 박소담 씨가 연기한 기정이가 노랫가락까지 붙여가며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이른바 고급 스펙이었습니다. 그것은 팍팍한 가정 환경 안에서는 불가능했을,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법 그럴듯한 실력으로 그 가짜 스펙을 증명하기도 했으니 제시카, 아니 기정이에게 보다 나은 뒷받침이 있었다면 그 스펙은 정말로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누구나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고는 싶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을 터인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불공정의 법칙. 오늘 단독으로 전해드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특혜 논란도 그렇고 지금도 지속 중인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 역시 핵심은 불공정이며 카르텔화된 특권의 성벽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수많은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수능시험 날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엇갈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비관이 득세하는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대체 어떤 세상을 얘기해줘야 하는 것일까?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재치 있는 노랫가락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 가짜 스펙을 뽐내던 가족이 몰고 온 비극은 그저 영화로 마무리됐지만 또 다른 스펙을 둘러싼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홍콩은 이제 사실상의 내전 상태라고 하죠. 경찰의 실탄 사격에 맞서서 시위대는 불화살까지 쏘고 있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의 황예린 기자가 급히 갔는데 뉴스 시간에 맞추느라고 지금 시내까지는 못 들어가고 일단 공항에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마치는 대로 시내 가서 취재할 텐데 바로 지금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공항에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시위대가 점거해서 한때 폐쇄됐던 홍콩 국제공항입니다.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까지는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다 도심 곳곳에서는 매일 밤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주말 집회와는 좀 기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소를 딱히 정해놓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 동네로 나가서 밤마다 시위를 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그곳마다 투입돼 사실상 게릴라전이 곳곳마다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특히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릴라전이 진행된다고요? 네, 대학가의 시위가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홍콩 과기대생 2학년생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피해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홍콩대와 홍콩중문대 인근 대학가까지 모두 화염과 연기에 뒤덮이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화살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있는 곳에 경찰이 무리하게 난입을 시도했던 것만이 아니라 불가침 영역으로 알려진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까지 경찰이 들어가서 시위대들을 무작정 끌고 나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통을 막아버리는 게 이번 시위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 방해를 통해서 정부를 규탄하자는 이른바 여명 행동이라고 불리는 이름인데요. 이게 사흘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는가 하면 철도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의 목과 벽돌까지 쌓아놓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내내 주요 지하철 노선 운행은 중단됐었고요. 버스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무튼 사태가 점점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도 물러날 뜻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일단 홍콩 정부는 내일 모든 공립학교에 대해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진입 자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의 언론들은 경찰 소식통을 이용해서 시위 진압에 특별 경찰을 투입하겠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특히 오는 19일에 신임 경찰청장에 크리스탕 현 경찰청 차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탕 현 차장은 지난 6월부터 시위 진압 작전을 이어온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곧바로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도한 대로 실제로 사실상의 내전 상황이라면 황예린 기자는 또 사실상의 종군 기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좀 걱정도 됩니다. 조심해서 취재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일 아침 아침엔에서 보도를 해주시고 뉴스룸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예, 첫 키워드는 순실과 서원으로 잡았습니다. 뭐, 누군지는 알겠는데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각 언론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 증명을 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잠깐 보면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해당 보도자료에 써놓았는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도록 언론사들이 본명인 최서원을 안 쓰고 최순실을 써왔다고 일단 최순실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순실 이름 자체가 일단 동네 아주머니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크게 불거졌을 때 전국에 있는 최순실 씨들은 개명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최순실 씨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최서원 씨가 일단 본명입니다. 오늘 첫 보도의 헤드라인이 최순실 씨 서원으로 불러달라라고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처음을 헤드라인을 최순실로 했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서원 씨라고 불러야 된다 하는 얘기죠?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럼 최서원 씨라고 부르죠 뭐. 그래가지고요. 원래 이 최서원으로 불러달라는 것은 최순실 씨, 그러니까 기존의 최순실 씨의 직접 요구사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왜 이름을 개명했는데 자꾸 언론사에서 최순실로 부르냐라고 가서 본인에게 물어봤었는데 일단 본인은 좀 자포자기했었고요. 실제로 본인도 검찰이나 이쪽에 진술서를 낼 때 이름 뒤에 그러니까 최서원이라고 쓰고 괄호하고 스스로 최순실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언론사에서 부정적으로 하려고 최순실로 한다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했는데 하지만 최순실 이름을 가장 먼저 쓴 건 2014년에 당시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박관천 경정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박 대통령은 3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그때 대중에게, 언론에게 처음 나왔던 것이고 국정농단의 이미지로 계속 최순실 이름이 사용이 된 겁니다. 당시 2위는 정윤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인데요. 전 남편이죠. 바로 사실은 2014년에 해당 12월쯤에 나왔고 최순실 씨는 2014년 2월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을 개명한 건 자기 행정,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가리기 위해서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하면 촌스러운 이름, 최서원은 그렇다면 고급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최순실은 국정농단에 훨씬 많이 개입된 이름이고 최서원도 물론 뒤에 있기 때문에 최서원도 조금 개입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최순실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서원 씨는 최순실로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이름을 최순실 씨가 개명한 뒤에 약 2년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얘기를 2016년 10월 25일 1차 담화문의 발언을 6초만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진짜 6초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예방주사 가로채기로 잡았습니다. 지역 얘기죠? 그렇습니다. 목포시 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았다라는 겁니다. 최근 목포의 한 지역 신문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목포투데이에 났는데요. 서민이 맞을 독감 백신을 빼돌려서 장소도 의원실에서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맞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와서 이거 맞으면 좋냐? 와서 좀 놔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7일 의원실에서 서너 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이 독감 백신을 맞았다는 보도인데요. 일단 그런데 의원들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있는데요.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보건소나 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의회 의원들의 이제 나이는 확인이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일단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의원실에서 맞으면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네가 가라 하와이로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 그렇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씨가 해서 웬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낼 때 자주 인용되는 경구가 된 말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연일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본인은 지난 24년 동안 입당 이후 그러니까 한국당 전신부터 쭉 입당 이후 대여 저격수로 활동했고 험지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무한 헌신을 해왔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험지에서 계속 해왔다는 건데요. 실제 강북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 강북 험지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바람을 일으켜주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하와이는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였습니까? 제목에? 하와이는 어제 대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험지 출마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한국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주장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장할 거면 본인부터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라라는 맥락으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자유한국당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장동건이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는 사실 유명한 관광지인데 어쨌든 험지로 비유가 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셔서 대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인 곳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요.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입니다. 그런데 두 의원과는 개인적 친분 관계가 강해서
인간 정리상 그럴 수 없다며 그쪽으로는 출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유야 뭐 본인이 마련하자면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거겠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강원도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 날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서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e you go.